1944년 태평양 전쟁 중반, 일본 제국 육군의 한 병참 장교가 필리핀 루손 섬의 정글에서 버려진 미군 보급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군수물자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 장교였으며 적군의 병참 시스템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과 병참 철학을 보여주는 완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구성품은 신중하게 설계되고 포장되어 있었으며 보존 기술과 영양 과학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일본 군사 지도부에 즉시 보고되었고 적군의 산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군 야전 식량의 개발은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7년부터 1918년까지 유럽 전선에서 미군은 부적절한 식량 공급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통조림 식품은 무겁고 부피가 컸으며 보존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병사들은 종종 상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이는 전투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전쟁부는 전쟁이 끝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가볍고 영양가가 높으며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안정적인 식량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미국 농무부와 전쟁부는 공동으로 새로운 야전 식량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영양학 연구소가 영양 요구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병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3,000에서 3,500칼로리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일반 민간인보다 약 50% 높은 수치였습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을 과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도 세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포장 기술의 혁신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식품 회사들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하인즈 컴퍼니는 통조림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웰치스는 농축 과일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허쉬 초콜릿 회사는 특별한 초콜릿 바를 설계했습니다. 이 초콜릿은 섭씨 50도에서도 녹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초콜릿보다 단맛이 적었지만 이는 의도적인 설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으면 병사들이 식량이 아닌 간식으로 소비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바는 600칼로리의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1941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기 직전 세 가지 주요 식량, 유형이 표준화되었습니다. A 레이션은 개별 병사용 비상식량이었습니다. B 레이션은 야전 조리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C 레이션은 더 나은 조리 시설이 없을 때 제공되는 식량이었습니다. 각 유형은 특정 전술 상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 레이션은 가장 컴팩트했습니다. 무게는 단지 600g이었지만 3,000칼로리를 제공했습니다. B 레이션은 더 다양한 메뉴를 포함했습니다. C 레이션은 개별 포장된 식사로 구성되었습니다. K 레이션의 개발은 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안셀 키스 박사가 설계를 주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K라는 명칭이 유래했습니다. 키스 박사는 생리학자이자 영양학자였으며 인간의 대사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하산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를 위한 초경량 식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K-레이션 한 박스의 무게는 900g에 불과했지만 3,000칼로리를 제공했습니다. 세끼 식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과일바, 비스킷, 커피가 포함되었습니다. 점심 식사에는 통조림 치즈, 비스킷,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통조림 고기, 비스킷, 초콜릿이 제공되었습니다. 포장 재료의 선택은 엔지니어링의 걸작이었습니다. 외부 상자는 왁스 처리된 판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료는 방수 기능이 있으면서도 가벼웠습니다. 내부 포장은 셀로판과 알루미늄 호일의 복합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조합은 산소와 습기를 차단했습니다. 밀봉 기술은 극도로 정교했습니다. 각 포장은 진공 상태로 밀봉되었습니다. 이는 박테리아 성장을 방지했습니다. 상온에서 2년 이상 보존이 가능했습니다. 열대 기후에서도
1년 이상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규모는 미국의 산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42년 미군은 야전 식량 생산을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의 식품 가공 공장들이 군수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50가의 이상의 주요 공장이 참여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설치되었습니다. 한 공장에서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의 K-레이션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모든 배치는 실험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영양 성분, 박테리아 수준, 맛이 검증되었습니다. 불합격 제품은 즉시 폐기되었습니다. 원자재 조달도 대규모 병참 작전이었습니다. 밀가루는 중서부의 농장에서 조달되었습니다. 설탕은 쿠바와 하와이에서 수입되었습니다. 통조림 고기는 시카고의 육류 포장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초콜릿은 펜실베이니아의 허쉬 공장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커피는 브라질에서 수입되어 뉴올리언스에서 가공되었습니다. 담배는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재배되었습니다. 각 구성 요소는 전국적인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조립 공장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이 병참 체계는 하루에 수백만 개의 식량 유닛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포장 내부의 추가 품목들은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각 K-레이션에는 담배 4개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추인검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갈증을 억제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장지와 성냥도 포함되었습니다. 작은 캔 오프너가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소금과 설탕 패킷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미군 지도부는 잘 먹은 병사가 더 효과적으로 싸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태평양 전선으로의 수송은 또 다른 엔지니어링 도전이었습니다. 식량은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항구에서 선적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해상 운송을 견뎌야 했습니다. 선박의 화물창은 종종 섭씨 35도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습도는 80%를 초과했습니다. 포장은 이러한 극한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왁스 코팅이 습기를 차단했습니다. 다층 포장이 온도 변화를 완충했습니다. 운송 중 손상률은 2% 미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943년 중반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은 점점 더 많은 미군 보급품을 노획하게 되었습니다. 뉴기니의 정글 전투에서 일본군 부대가 미군 전초기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보급품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개의 K-레이션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식량과 비교하면 상자가 너무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 병사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내용물이 매우 조직적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 육군의 표준 식량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주로 쌀과 된장, 절인 채소를 받았습니다. 하루 배급량은 약 700g의 쌀이었습니다. 통조림 생선이나 고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사들은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포장은 단순한 천주머니나 대나무 용기였습니다. 보존 기간은 짧았습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며칠 안에 상할 수 있었습니다. 칼로리 함량은 하루 2000칼로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격렬한 전투 활동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노획한 미군 식량을 시식한 일본 병사들의 반응은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일본군 상병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적의 식량은 우리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했다고 적었습니다. 초콜릿의 맛은 놀라웠습니다. 통조림 고기는 부드럽고 맛이 좋았습니다. 비스킷은 바삭하고 신선했습니다. 커피는 진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각 구성 요소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이었습니다. 포장을 여는 것조차 쉬웠습니다. 담배와 성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이러한 발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943년 8월 라바울의 일본 제8방명군 사령부는 노획한 미군 식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구성 요소의 무게, 칼로리, 영양 성분을 측정했습니다. 포장 재료의 품질을 평가했습니다.
보존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우울했습니다. 미군의 병참 능력은 일본군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군 병참 장교들은 특히 미군 식량의 표준화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K-레이션은 동일한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이는 수송과 보관을 단순화했습니다. 상자는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상자의 치수는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의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의 식량 공급은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부대에 따라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이는 병참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의 시스템은 명확히 우수했습니다. 포장 기술의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일본군 기술자들은 미군 식량의 다층 포장을 분석했습니다. 셀로판과 알루미늄 호일의 조합은 일본의 산업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진공 밀봉 기술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수준의 포장 재료를 대량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주로 항공기 생산에 사용되었습니다. 식량 포장에 이러한 귀중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의 엄청난 산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 보고서는 이것이 심각한 전략적 불균형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영양 상태의 차이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1944년 초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에서 일본군 부대는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미군의 해상 봉쇄가 보급선을 차단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종종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칼로리 섭취량은 1000칼로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영양 실조가 만연했습니다. 체중 감소, 각기병, 괴혈병이 흔했습니다. 전투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군 병사들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필리핀 전역 중 1944년 말, 일본군은 다시 한번 미군의 병참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레이테 섬에서 미군은 대규모 상륙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첫날부터 완전한 식량 공급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해변 창고에는 수만 개의 식량 상자가 쌓였습니다. 야전 주방이 신속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뜨거운 식사가 전방 부대에 제공되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질 때조차 식량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관찰자들은 이러한 병참 작전의 규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의 식량 공급 체계는 단순히 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신뢰성이 핵심이었습니다. 각 병사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식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사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종종 며칠 동안 식량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전투 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굶주린 군대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미군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전략적 이점이었습니다. K-레이션의 설계에는 심리적 요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각 식사는 다양한 맛과 질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식사의 단조로움을 줄였습니다. 초콜릿과 사탕은 빠른 에너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추윙껌은 긴장을 완화했습니다.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었습니다. 담배는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병사의 정신 상태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미군 지도부는 전쟁이 단순히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944년 여름, 일본군 최고사령부는 노획한 미군 식량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 병참 시스템, 식량 과학 기술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병참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우려스러운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의 병사를 위한 야전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생산 능력은 그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 기술자들은 미군 식량을 모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부족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알루미늄과 셀로판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조림 생산에 필요한 양철도 부족했습니다.
설탕, 초콜릿, 커피는 수입에 의존했는데 해상 봉쇄로 인해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일본은 대체 재료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쌀 대신 고구마를 사용했습니다. 설탕 대신 사탕수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품은 칼로리와 영양가가 낮았습니다. 품질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1945년 초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강화되었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철도와 항구가 폭격당했습니다. 국내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군대에 대한 식량 공급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병사들은 하루에 한 줌의 쌀만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약해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군은 계속해서 완전한 식량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미군 식량 시스템의 전략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군대의 기동성을 유지했습니다. 부대는 현지 식량 조달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전 계획을 단순화했습니다. 빠른 징역이 가능했습니다. 일본군은 종종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공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병참의 우위가 전술적 우위로 전환되었습니다. K-레이션의 영향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전후 미군은 야전 식량 기술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1945년대에 새로운 MRE 레이션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식사용 개별 전투 식량을 의미했습니다. 포장 기술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동결 건조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무게는 더 가벼워졌고 보존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메뉴의 다양성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 개발된 포장 기술이 상업적으로 응용되었습니다. 동결 건조식품이 슈퍼마켓에 등장했습니다. 진공 포장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농축 주스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캠핑과 등산용 식품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우주 프로그램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나사는 1960년대에 우주 비행사를 위한 식량을 개발할 때 군사 야전 식량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일본 역시 전쟁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전후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식량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야전 식량이 개발되었습니다. 포장 기술이 현대화되었습니다. 영양과학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본 민간 기업들도 식품 포장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포장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K-레이션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식량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산업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량 생산과 표준화의 힘이었습니다. 과학적 접근과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병사 개개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병참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는 배를 채워야 행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원칙을 산업 규모로 실현했습니다. 작고 왁스칠한 상자 하나가 전쟁의 결과를 바꾸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군대의 야전 식량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포장, 장기 보존, 영양 균형, 다양한 메뉴, 이 모든 원칙은 1940년대에 확립되었습니다. K-레이션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에 대한 배려가 결합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 정글에서 그 작은 상자를 발견한 일본 장교는 단순히 식량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미래를 본 것이었습니다. 산업 능력, 과학적 방법, 그리고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배려가 승리를 결정한다는 미래를 본 것입니다.